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9월 1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지수가 시장이 끝난 건 아닌데요.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중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특히 반도체에서도 그 전공정 있잖아요. 후공정 말고 거기가 오늘 급등하고 있어서 오늘 분위기가 확실히 좀 많이 또 달라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게 견조하고 위가 크게 열리진 않지만 정말 밑이 굉장히 단단해서 그 점은 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위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보고서는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자동차 쪽하고요. 여기 임단협 잠정 타결을 했죠. 이제 그 내용보다는 거기에 이번에 그 새롭게 전기차 제조할 때 필요한 그런 공정들을 이제 도입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 유럽이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마 유럽에도 이제 공장을 많이 지으란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 관련된 기업이죠. 샘CNS, 하이루코리아, 네오셈, 현대그린푸드, 그다음에 테마주 확산은 고점의 신호인가. 요 보고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또 HBM 그 IBK에서 나온 보고서 한번 봤죠. 우리가 워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요거는 이제 현대차 증권의 박준영 연구원님이 아예 요거는 공정 있죠. 어떤 공정이 있는지 그냥 그거랑 기업들 정리해줘서 요것도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들어보시면 훨씬 이제 수월할 거고요.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2차 전지 장비주 좀 주목할 때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첫 번째가 자동차 임단 협의인데 이게 하이퍼 캐스팅이 이제 도입을 한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전기차 공장 신설에 이어서 요거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퍼 캐스팅은 이제 그 새로운 설비예요. 이제 자동차 차체 있죠, 차체. 자동차의 모양 이 뼈대인데 요거를 이제 그 만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공정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그대로 좀 이제 벤치마킹했다. 약간 이제 따라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기가 프레스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요게 이제 한 블로거 하시는 분이 이렇게 좀 적어주신 것 같은데 보시면 요게 이제 약간 붕어빵 같은 형식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붕어빵처럼 이 차체를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방식이고 저 틀에 놓고 바로 이제 구워내는 방식인데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이탈리아하고 중국 회사가 요거를 좀 만들고 있고요. 설비를 이게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 때 보통 금속 코일 요걸 잘라 가지고요. 여기 성형 있죠. 성형 틀에 맞춰서 이 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따는데 문이면 문 하나하나씩 이제 이렇게 그 부품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차체를.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용접을 해요. 그러니까 과정이 되게 좀 오래 걸리겠죠. 정교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이제 기가프레스 방식은 이걸 세 개로 나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전면에 한 덩어리, 중간 배터리팩, 뒤에 한 덩어리. 요걸 세 개만 그냥 붙여버리면 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총 세 부분을 그냥 통으로 찍어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런 성형이나 용접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80에서 90초면 그냥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찍는다. 요거를 요 자체 틀 있죠. 요거를 그냥 통으로 다 찍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0여 개의 금속 패널들 구성된 부품을 그냥 한 개의 대형 알루미늄 요게 앞면 뒷면 요 밑에 배터리 팩인데 요거를 그냥 한 번에 찍어내는 그런 방식이고 이게 생산성이 그만큼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공간도 20% 절약하고 시간도 한 40% 절감할 수 있고 생산 단가가 40%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찍어낸다는 건 이제 생산성과 속도를 더 높이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중국 기업들도 좀 따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런 비슷한 걸 이제 현대차도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이퍼캐스팅. 방금 기가프레스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6,900톤의 기가프레스로 특수 알루미늄 합금판을 한 번에 주조해가지고 차체를 찍어내는 방식인데 부품 수가 2개밖에 없어요. 제조 비용 40% 감축하고. 현대 기아는 사실 이제 판매 포트폴리오로 보면 글로벌 업체 중 가장 판매 공급 단가가 낮대요. 여기에 매해 파업 리스크가 존재하죠. 매해 뭐 찬반 투표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리스크가 좀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듈화하고 시스템 부품을 외주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외 공장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공장 인건비 대비해서 훨씬 싸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해외 쪽의 공장은 원가도 되게 저렴해요. 글로벌 업체 중 가장 낮다고 평가받고 있고 하이퍼캐스팅도 현대차 단독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요 이제 하이퍼캐스팅을 저 테슬라처럼 적용을 했을 때도 현대차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부품사랑 같이 하겠다. 요런 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시스나 큰 차량은 아마 현대차가 직접 할 것 같고 중소형 전기차는 앞으로 그 차체 셰시 부품 하는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만들지 않을까 이 하이퍼캐스팅을. 그리고 테슬라는 모든 기술과 공정을 내재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생산 효율성이 낮다고 합니다. 고용 인원도 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127,800명 8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2023년 생산 계획이 180만 대 고려하면 그렇게 뭐 생산 효율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당 매출액이 63,700달러 이렇게 좀 그러니까 63만 7천 달러죠. 현대 기아의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당 생산성도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현대차 국내 공장 생산 능력이 한 180만 대 정도 돼요. 여기 23년 생산 계획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만 딱 따지고 보면 생산 대수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국내 고용 인원은 연구개발 인원 포함해서 12,500명이에요. 12,500명 포함해도 72,000명이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인데 생산량은 비슷하다는 거죠. 뭐 이게 뭐 완전히 뭐 100% 비교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이문항 연구원님 의견은 좀 현대차가 생산성이 더 낫지 않냐 이런 또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전기차로 전환이 돼도 자동차 산업은 조립입니다. 그래서 부품 수가 어쨌든 당연히 뭐 그 줄긴 줄지만 그렇다고 부품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 부품들을 잘 조합을 해서 만들게 될 텐데 어쨌든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에 이제 자동차 이 현대차도 결국에 이제 통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거를 큰 부품들을 그렇게 해서 좀 원가를 더 절감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게 아예 무인화 공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회사들의 지금 생존에 이게 직결되는 문제예요. 원가 절감은 정말 필연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가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중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자동차 이제 언더바디는 뼈대인데 아까 보여드렸죠. 자동차 이제 뼈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뼈대가 또 뒤틀리면 안 되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대 기아는 이미 이거를 그 24개 언더바디를 5개 플랫폼으로 통합을 했대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플랫폼은 통합되어 있고 그래서 기가 캐스팅을 이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대 기아도 어쨌든 이거를 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요거를 이제 같이 해줄 수 있는 업체는
여기 화신하고 성우 하이텍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경량화하겠다라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알루미늄 같은 거 넣겠죠. 예. 그래서 이 철보다는 아마 그 알루미늄 같은 경량 소재를 넣어가지고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 차체 1위 업체가 화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우 하이텍 이런 쪽과 같이 협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로템이 저거 그 아까 기가프레스라고 저 이제 설비 있잖아요. 저게 이제 중국 회사나 이탈리아 여기가 이제 유명하죠. 여기가 하고 있는데 아마 현대로템이 요거를 지금 국산화 추진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톤, 2400톤. 근데 이미 현대기아가 현대로템의 프레스 설비를 이미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가프레스를 현대로템이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산화 추진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원래 차는 이런 여기 있는 뼈대 있잖아요. 뼈대를 하나하나씩 이게 붙이는 거죠. 붙이는데 그냥 통으로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 그 이제 그 방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 정도밖에 좀 설명 못 드린 건 좀 죄송하고요. 아무튼 저렇게 크게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그 설비도 필요하고 그걸 현대로템이 하고 요 뼈대 만드는 건 아마 화신과 성우 하이텍이랑 같이 하지 않겠냐. 요게 좀 결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그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걸 이번에 이제 노사 간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도 중국 전기차 시장 견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건 뉴스 내용 먼저 요약을 한 겁니다. 제가 이건 이제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 징벌적 관세 부과나 중국 보복 조치도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 EU 집행위원장이 좀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열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교란한다 이거죠. 옛날에 태양광 패널이 중국산 들어와가지고 한번 이게 그 유럽에서도 수입 제한조차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저가 제품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자국 회사들이 힘들어진다 이거죠. 그걸 보호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노, 시트로엥, 푸조도 특히 프랑스죠. 프랑스에서 이거 좀 보호 좀 해달라. 우리 못 살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현대차, 기아 막 이 KG 모빌리티 옛날 쌍용차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중국 회사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막 가격을 싸게 해서 막 잘 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정부에 항의를 하겠죠. 이건 물 흘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중국 회사들이 유럽에 들어가서 가격을 너무 싸게 하니까 우리 못 살겠다. 우리 보호 좀 해달라. 이런 거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프랑스판 뭐 IRA 입법도 추진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엔 중국산 배터리 사용하는 전기차, 또 테슬라, 르노, BM,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고,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10% 정도 관세를 아마 부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개월 정도 반보조금 조사 기간 가지니까 좀 시간은 걸려요. 당장 내는 건 아니고 내년 가을 정도에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왜 이게 위협이냐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20%예요. 전체 그 유럽 전기차 중에.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또 CATL의 점유율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 근데 이렇게 되면요, 또 이럴 수 있죠. 중국 회사들이 그럼 우리 아예 유럽에 공장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유럽이 노리는 게 그걸 수도 있어요. 중국 회사들이 아예 유럽에도 공장 짓게 만드는 거. 이럴 수도 있죠. 미국은 못 짓게 만들지만 유럽은 미국과 조금 다르거든요. 중국이 아예 못하기까지는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배터리 회사든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직접 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약간의 뭐 좋은 뉴스죠. 우리나라 회사들한테. 중국을 견제하는구나. 유럽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중국이 직접 유럽에 가버리면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건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유리합니다. 이런 부분은 유리한데 중국을 막으니까, 다만 중국의 진출까지, 중국이 미국 유럽에 공장 짓는 것까지 막을지 아니면 그건 그냥 허용할지. 왜냐하면 이제 유럽 입장에서도 중국이 공장 지어주면 일자리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뉴스 맞습니다. 그러나 좀 체크는 계속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참 그만큼 무서워요. 막 이렇게 너무 싸게 하니까, 예, 저가로 막 이렇게 밀어붙여 버리니까 정말 뭐 다른 제조업체들 힘들죠. 예. 그래서 좀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유럽도 좀 지금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정우시 연구원님 샘 CNS 아마 공부 우리 해봤죠. 프로브 카드라고 웨이퍼, 동그란 웨이퍼에 동그랗게 생긴 프로브 카드를 딱 붙여가지고 웨이퍼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 하나 있어요. 세라믹 STF라고. 그게 있어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웨이퍼 정기적 성능 평가, EDS 장비 만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주로 저거 하는 회사가 뭐 YIK 이런 회사가 있고, 또 저런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TSE. 네, 이런 기업들이, 저도 이제 하도 이제 반도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딱 용어만 들면요 그냥 기업이 나와요. 저도 뭐 제가 외운 건 아니고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요 제품은 얘가 만들고 요 제품은 이 회사가 만들고 그냥 머릿속에 나오네요. 예. 저도 거의 뭐 한 작년 10월부터 반도체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으니까 1년 정도 했죠 거의. 예. 그래서 기업이 그냥 술술 나오는 게 저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검사 장비예요. 웨이퍼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은 그렇게 좀 좋은 건 아닌 게 낸드 비중이 너무 높아요. 87%. 예, 그게 좀 아쉽죠. 왜냐면 D램 비중이 높으면 지금 더 좋았을 텐데. 왜냐면 낸드는 업황이 가장 안 좋거든. 근데 이제 낸드도 돌아서요. 예, 업황은 아마 내년 올해 4분기부터 돌아설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낸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지금 투자하기가 오히려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업황이 더 나빠지기도 어렵고 바닥이잖아요. 예. 업황이 이미 좋아진 다음에 투자하는 건 늦어버리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예. 아무튼 낸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적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그리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 저온 속성 좋은 경쟁력이 있대요. 그래서 납기를 단축할 수 있고 D램 영역 이게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TSE도 똑같아요. TSE도 프로브 카드랑 이제 그 뭐죠? 이 소켓 만들잖아요. 근데 그 TSE가 그 비중이 낸드가 높아요. TSE도. 근데 거기도 이제 D램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D램으로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테스트하는 업체 중에 또 엑시콘이나 네오센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근데 특히 엑시콘은 비메모리 쪽으로도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점점 더 좋은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성공을 하면 밸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많이 줘야 됩니다. 예,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걸 성공하느냐가 안 하느냐가 이제 이 주주분들이나 투자하려고 하신 분들은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땐 TSE로 추정을 하는데 낸드 프로브 카드 생산하는 데가 TSE거든요. 근데 TSE가 D램 프로브 카드 공급이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제가 추측한 거예요. 그냥 제가 저번에 이제 TSE도 한번 공부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샘 CNS가 TSE에 좀 이 확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요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동사의 D램용 요 세라믹, 예, 부품 같은 경우 공급 단가 D램이 더 비싸요. 그 D램으로 늘어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낸드가 더 우선이니까 낸드 업황도 돌아서고. 그래서 여기 적어드렸지만 업황 좋을 때 투자하면 안 돼요. 반도체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막 업황 좋은 거 다 확인하고 살아. 그럼 이미 저 달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게 아니고 업황이 안 좋거나 이제 업황 악화 초입에 사면 안 되겠죠. 근데 많이 업황이 좀 다운된 상태에서 더 나빠지기 어렵거나 뭐 그걸 예측하기 어렵지만, 아니면 초기에 턴어라운드하는 조짐이 보일 때 리스크가 좀 있어도 그냥 그 짊어지고 분할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도체 수익이 나지. 아마 해보신 분들은 제 의견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냥 다 확인하고 사면 늦어버립니다. 다른 업종과 좀 다른 편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주가 급등하죠. 근데 사실은 벌써 한 2, 3주 전부터 돌아선다 계속 얘기 나왔어요. 저도 그걸 많이 말씀드렸죠. 주가 잘 안 갔죠. 왜? 못 믿으니까.
진짜 돌아섰나? 확신을 못해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주가 돌아서면 또 그때 확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2, 3주 전이나 뭐 한 달 전부터 리스크 짊어지고 못 오른 전공정 회사들 있죠. 그런 거 이제 모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하이로 코리아가 오늘 긴 장문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피팅주들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어제 태광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이로 코리아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거 있어서 주주 환원에도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아주 장문에 좋은 보고서가 나왔고요. 목표 주가 35,000원 유지했고, 이 사우디가 감산하고 미국이 이제 피크 셰일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제 미국에서 더 이상 셰일 오일 생산하기가 좀 쉽지 않다. 예. 그러면 다른 데서라도 원유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양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양 플랜트 수주가 늘어나지 않겠냐. 예. 그럼 피팅 회사들한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사우디, 러시아까지 합치면 40% 정도 원유 생산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들 국가들이 이제 에너지 타국과 의존도를 줄이려고 했던 거죠. 예. 유럽은 대표적으로 독일은 전통 에너지 줄이고 신재생, 영국은 오히려 원유가스 자립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북해 시추 허가. 예. 미국은 원유 생산과 수출량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고, 다만 전력 비축은 적고, 그래서 더 생산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사우디는 감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원유 생산은 또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걸 이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해양 아니겠냐. 브라질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고 투자가 좀 굉장히 적극적인. 브라질 쪽이 그 옆에 해안가에 그러니까 심해 부분에 그 해양 플랜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옛날과 다르게 해양 플랜트 이제 많이 하는 게 국제 효과가 좀 높아요. 높은데 해양 플랜트를 그동안 구조조정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제는 싼 가격에 시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AI가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전 들어갈 것 같아요. 이미 육상에서는 그 AI를 이용해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이런 걸 하거나 어떤 공법을 쓰면 원유나 가스를 시추를 할 때 생산성을 높이는지 AI 기술을 이미 접목을 했고, 그 회사가 에머슨이라는 기업이에요. 있는데 이 해양 플랜트에도 이런 걸 도입하겠죠. 생성형 AI나 아니면 뭐 AI 같은 건 도입을 해가지고 효율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업에 AI가 다 투입될 것 같아요. 왜? 기업들의 비용을 줄여버립니다. 뭐 해양 플랜트라고 해서 다를 거 있다고 보진 않고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피팅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예. 그래서 해양 플랜트가 정말 안 좋았지만 그런 이제 한 번에 큰 구조조정 사이클 겪고 나서 어깨도 재편됐고, 이제는 그 가격도 많이 낮춰졌고, 예. 그동안 이제 시행착오 겪으면서 싸게 만드는 것, 이제 시추하는 것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지금 브렌트유 90인데 70달러 정도 이상이면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막 서로 막 증산하고 해양 플랜트 난리도 아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막 수주해가지고 회사 망할 뻔했잖아요. 삼성하고 대우조선이 정말 힘들었죠. 해양 플랜트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 돈 엄청 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사이클이 좀 바뀌어간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유 수요는 중장기로 증가하고 있고, 또 쉘과 BP 같은 정유 회사들이 원래는 신재생 하려다가요 조금 이걸 좀 늦추고 있나 봐요. 생각만큼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시추 투자 금액도 지금 5,280억 달러로 2015년 이후로 최대치를 좀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시추 허가 건수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좀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멕시코, 남미, 서아프리카 이런 데가 해양 투자의 한 7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사들이 재고가 좀 많이 줄었어요. 작년 말 3척이었는데 2척이 없어져 가지고요. 이제 팔아서 그랬어요. 잘한 거죠. 갖고 있던 재고를 한 척 남았고, 요건 아마 하나오션이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시추 증가하고 그러면 용선료가 상승하겠죠. 그리고 드릴십 재고선 매각하고 미가동 드릴십이 또 재가동이 되면 해양 관련 장비 회사들이 그런 또 수주를 받으니까 매출이 회복되고, 그리고 FPSO, FLNG 요거 이제 에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배에서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거고, FPS에는 이 네모나게 생긴 배 보셨을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 바다에다가 이 시추 딱 연결해가지고 원유 캐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하역도 하고 정제도 하고 막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해양에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의 발주가 늘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시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건 늘어나게 되고요. 특히 미스의 해양 개발이 수주 잔고가 옛날에 전성기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쪽의 비중이 높은데 그만큼 브라질에서 많이 지금 이런 거 설비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양 플랜트 투자 늘어나게. 근데 왜 해양 플랜트 하면 하이로코리아인지 아세요? 과거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좀 매출 비중이 좀 줄긴 했는데 과거에는 해양 플랜트 하면요 하이록이었어요. 해양 플랜트 쪽에는 이 하이로코리아가 하고 있는 개장용 피팅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과거에 수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완전히 망가졌죠, 그때 해양 플랜트.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해양 플랜트가 늘어난다면 좀 수혜를 더 받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회사들이 물론 뭐 내년 또 가봐야 되겠지만 수주를 꾸준히 하지 않을까. 이미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은 받았고요, 상반기에. 하반기에도 좀 추가 기대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나의 수도권 1년에 한두 건만 해도요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몇 조 단위예요 그냥. 그래서 두 건만 해도 한 5조 넘을걸요. 굉장히 큰 사이즈죠. 실적은 일단 반도체도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반도체에 들어간 피팅 있죠. DK락도 비슷하죠. DK라고 이제 하이로코리아 약간 경쟁입니다. 개장용 피팅 좀 작은 거 있죠, 피팅 중. 그거 하는데 아무튼 둘 다 요새 주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업황은 전 좋아질 거로 봐요.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을 때가 기회가 아니겠나.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별 원유 생산 점유율이고 뭐 지역별 원유 생산 점유율인데, 역시 뭐 중동이 그래도 아직까지 가장 많죠. 그 여기가 이제 주요 해양 시추 지역 현황인데, 여기가 아프리카, 이쪽이 남미, 브라질 쪽. 그 다음에 예상 투자 지역입니다. 여기 브라질 보이시죠? 26. 브라질이 메인이에요, 메인. 지금 보면 미스의 해양 개발이 이제 브라질 수주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많이 올라왔죠. 하이로코리아, 요게 해양 플랜트입니다. 옛날에 해양 플랜트가 이렇게 많았어요. 확 줄었죠. 근데 이제 늘어나겠죠. 밑에 주력은 석유화학. 모든 피팅에서는 다 비슷해요. 석유화학이 주력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렇게 주가가 싸니까요, PBR이 좀 밑에가 있습니다.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주환원도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좀 뭐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IR업에서 네오셈, 아까 제가 샘 CNS도 한번 이제 공부했는데, 네오셈 뭐죠? 엑시콘하고 약간 경쟁하는 기업이죠. 엑시콘이 뭐죠? 그 이제 후공정 테스트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 만들어진 걸 테스트하는데, 요 네오셈도 똑같은 이제 경쟁을 좀 하는 회사로 좀 보시면 좋겠고, SSD 있죠, 낸드 쪽 이제 테스트하는 그럽니다. 매출액이 이게 무려 86%나 됩니다. 네오셈이 그렇고, 그리고 이 회사가 또 하고 있는 것 중에는 버닝 테스터, 칩의 전압과 온도로 스트레스를 가해가지고 실제 실환경에서 얼마나 견뎌낼 수 있겠냐. 요거는 근데 비중이 크진 않아요. 한마디로 이 회사는 SSD 테스터, 요게 주로 서버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이 안 좋습니다. 요새 AI만 좋다 보니까 그 점이 조금 이제 아쉽긴 한 거죠. 경쟁사는 미국의 테라다인,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한국에는 유니테스트, 엑시콘. 그래서 AI 서버가 이제 좋아지는 거는 분명히 좋아요. 그래서 이 회사 제품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AI 서버는 D램이 좋아요. D램 쪽. 낸드보다. 그래서 보면 D램은 6배, 8배인데 낸드는 3배죠. 물론 뭐 기존 제품보다 훨씬 좋긴 한데 낸드보다는 D램이 더 중요성이 큽니다. 일반 서버로 가면은 또 낸드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SSD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이 회사 제품 중에 PCLE 5.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SSD가 이제 통신을 주고받거든요, 데이터를. 그럴 때 SATA 방식이냐, 저 NVMe 방식이냐, 이 두 종류인데, 요거는 요 방식이에요. 요게 그 SATA는 좀 저렴해요. PCLE는 좀 빨라요. 그래서 표준 인터페이스로 많이 씁니다. 특히 서버 같은 데 이걸 써야 되겠죠. 특히 AI 같은 데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3.0, 4.0, 5.0은 세대인데, 그게 이제 높을수록 속도가 빠릅니다. 5.0이 32. 6세대까지 지금 만들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인텔 사파이어 레피지하고 AMD의 신규 CPU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수요가 늘겠죠, 앞으로.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AI 서버만 투자하니까 기존 서버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래서 SSD 수요 부진은 이어질 거다. 아까 해드린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AI 서버용 고용량 SSD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도입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저 낸드도 결국엔 들어가지 않겠냐.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진할 수 있지만 어쨌든 3분기까지는 좀 재고선이 이어지고 4분기부터 신규 CPU 수요 반등 나와서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안 좋아요. 낮은 편이지만 제가 봤을 때 내년을 좀 기대할 만한 기업인 것 같고요. 다만 밸류가 싸진 않습니다. PBR 기준으로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뭐 쫓아가실 필요는 저는 없다. 예, 또 충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막 쫓아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기술력은 아주 좋은 그런 기업이고 요게 PCL이고요. 요게 SATA 방식. 요 방식이 이제 더 성능은 좋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그린푸드 흥국증권의 박정현 연구원님, 우리 뭐 현대그린푸드 워낙 공부 많이 했죠. 그래서 3분기도 실적 좋을 것 같고 단체 급식, 식자재, 뭐 외식 사업 다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이익률도 증가하고 유통사업부만 조금 안 좋고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1,000억이 넘을 걸로 굉장한 실적이죠. 예. 그리고 이게 가처분 소득 감소하고 소비심리 약화되니까 단체 금식 많이 먹죠. 그래서 요새 회사에서도 단체 급식, 구내 식당 있으면 복지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한대요. 그래서 기업 이미지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가 현대그린푸드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푸드 센터에 한 859억 정도 투자했는데 여기는 이제 B2C 그 상품 정기 배달하고 이런 건데 이제 좀 당뇨나 비만 질환 있는 분들한테 거기에 특화되는 식재료를 바탕으로 한 건강식이나 노령이나 이제 유아동 대상의 식품을 그러니까 특화 식품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그런 사업을 일단 신규 사업으로 좀 승부를 걸고 있는 것 같고 군부대 식자재 이제 공급 개시 후에 점진적 확대하고 있는데 이 군부대 식자재에서 이제 이 민영 비중을 앞으로 올린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유율 1위니까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사우디 네옴시티 이런 데 대형 프로젝트 미국의 서베너 엘러버마 전기차 공장 짓고 있죠. 이런데 또 신규 수주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좀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이제 사우디, 미국 조지아 기아차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이런 데 이제 급식 위탁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이 이제 갈 때 여기 다 뭐지 현대차, 현대건설 가면 따라가요. 거기 왜냐면 식자재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 단체 급식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럴 때 그린푸드가 같이 간다. 그러니까 해외로 투자를 많이 하면 어떻게 보면 현대그린푸드도 캐펙스 설비 투자 증가 수혜주 아닌가요? 좀 너무 그런가요? 예, 내수주도 맞지만 아니 일정 부분은 그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왜 아이디어가 아닌지 참 아쉽네요. 아무튼 단체 급식 요게 핵심이고 지금 신규로 여기 스마트푸드 센터 이용해서 뭐 개혁푸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배달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신규로 하고 있다. 주가는 뭐 싼 건 다 아실 거고요. 주주 구성 중에 VIP 자산 그 최준철 대표가 운영하는 그 회사가 이제 보통 가치 투자로 유명한 자산 운용사죠. 거기가 5.4% 정도 들고 가고 있습니다. 항상 피크아웃 너무 실적 좋아도 피크아웃 우려가 있지만 뭐 고속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죠, 당연히. 근데 가치주로 저는 굉장히 좀 편한 기업이 아닐까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마주 확산이 고점의 신혼가 2차 전지 AI 자율주행 로봇 올해 막 계속 테마주들이 뭐 산업별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테마가 이렇게 많이 너무 많으면 이거 시장 정점 신호 아니냐. 근데 결론은 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20년 만에 공급망이 바뀌고요. 중국 공급망이 깨져가지고 지금 어디 공급망으로 바뀌죠? 미국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새로운 기술 사이클 시작됐잖아요. 지금 AI가 오잖아요. 예, 인터넷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물론 아직 스마트폰 진행형이지만 인터넷 시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뭐 인터넷이 뭐 성장한다고 안 하잖아요.
15년 만에 새로운 기술 사이클이 온 겁니다. 공급망의 최대 수혜주는 2차 전지, 그래서 주가가 불을 뿜었고, 새로운 기술 사이클은 뭐냐 이거죠. 생산성을 줄여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추 회사가 AI 적용해서 시추할 때 원활하게 시추를 하게 해줘서 생산성을 높여주고, 이런 거죠. 아까 기가프레스 테슬라 그거 왜 합니까? 생산성. 뭐 그게 AI는 아니더라도 공정 혁신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술 사이클의 핵심은 생산성이다. 요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PC 산업을 장기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성숙기인데 여기서 어떻게 엣지 있는 성장이 나오겠어요. 어려운 거죠, 진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다음에 기술 사이클 뭘까 이걸 계속 찾는 거죠. 근데 그거의 대표격은 AI인 거죠. 그래서 로봇주가 하고 자율주행이 가는 거고 반도체가 가는 거죠. 옛날에 스마트폰 고도화 시기에 그 애플과 삼성이 양강구도인데 결국 애플이 이제 프리미엄을 이겼지만 이미 2013년도에 시장 성장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애플은 그 후로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성장이 끝나요. 왜냐하면 판매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은 2013년 이후로 다 폭락해 버렸어요. 성장이 꺾여버리니까. 예,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 한국은 부품사가 많아요. 그런 시장이 열릴 때. 그래서 그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성장이 둔화되면요 조심을 하긴 해야 돼요. 예, 무너질 때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립니다, 주가가. 예, 그래서 지난 14년간 스마트폰 등장이 산업의 뼈대를 세우고 이 팡도 성장했죠. 애플, 넷플릭스, 구글 다 같이 갔죠.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탄생한 것처럼 AI가 이제 탄생을 하면서 테마주가 확산되는데 이건 주가 정점이 아니다. 당연한 현상이다. 근데 그 변곡점은 조심해야 된다. 언젠가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판매량 성장률이 40% 이하로 둔화되면서 이 부품주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애플은 주가가 급등했지만. 예. 그래서 성장률을 잘 봐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산업의 걱정도 이거예요. 고성장에서 지금 올해 성장률 둔화되고 있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아니면 예상했던 성장이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나 이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현대차도 잘 안 가요 지금. 예, 전기차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끝났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장주의 숙명과도 같아요. 성장률을 보여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 스트리밍 서비스 옛날에 하면서 클라우드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 늘어나면서 반도체가 엄청 좋았잖아요. 몇 년 전에 2017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요 넷플릭스, 유튜브. 그럼 데이터 센터 왕창 짓고 서버 투자 들어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서버용 DRAM 수요 급증. 그래서 슈퍼사이클 한번 와버렸어요, 실제. 이번에 AI 사이클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요한 거고 엔비디아의 성장이 둔화된다면 또 시장은 좀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성장 둔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반도체가 가장 선호된다.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급망 측면에서 좀 성장하는 쪽은 의료기기랑 발전기 아니겠냐. 발전기 이제 전력기기 있죠. 이쪽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중국 비중이 이렇게 높았다가 중국이 꺾이고 이제 미국으로 옛날에 미국이었죠.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만이죠? 40년 만에 변화예요. 미국으로 다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 시장에서 여기 보시면 요 사이클에서 나스닥이 어마어마하게 갔죠.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때 코로나 때 한번 갔었고 여기랑 이제 같이 맞물려 버렸죠. 이때 이제 반도체도 좋았고 이때 카카오 뭐 네이버 난리가 났죠. 언택트. 그리고 지금 플랫폼 초연결 혁명이 여기까지 진행 중인데 뭐 인터넷도 2000년까지 요런 이제 사이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함의하는 게 뭐냐면 결론은 어디가 기술 변화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란 얘기예요. 그게 뭐죠? AI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명확해. AI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옛날에 이제 애플 스마트폰 나오고 애플 주가는 보세요. 2013년 이후로도 어마어마하게 갔지만 부품사 특히 그때 대장주가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텍 말고요. 인터플렉스가 삼성의 저 스마트폰
PCB 납품하는 회사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예. BH도 지금 힘이 좀 없는 상태고, 그죠? 파트론도 그때가 정점기였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어떤 이제 주도 산업을 볼 때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HBM의 개념 공정 관련 기업 정리인데, 현대차증권의 박준영 연구원님이 적어주셨고, 이제 원익 IPS, 덕산 아이메탈, STI, PSK 홀딩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칩 출하량 어마어마하죠. HBM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환호를 하는 거예요. 성장이 딱 나와버리니까. TSV 공정 뭐죠? 이 안에 반도체 구멍 뚫어 가지고 연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한번 순서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고서 보면서 실리콘 에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식각하는 거예요. 하드 마스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패턴을 그러니까 마스크는 뭐죠? 거기에 이제 회로 해가지고 이제 선을 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패턴을 만드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여기를 식각을 해요. 이렇게 트렌치 깊은 홈을 만듭니다. 저게 이제 그래서 구멍 뚫는다 그런 거죠. 저게 이제 식각 장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나물 절연막을 여기다 절연막을 입혀요. 옥사이드. 네. 구리와 실리콘이 서로 만나면 안 되거든요. 요 밑에 있는 게 실리콘이고요. 이제 요 위에다가 구리를 입혀야 돼요. 그래서 그 절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산화막을 입혀요. 이걸 CVD 공정이라고 합니다. CVD 공정 주로 하는 기업들 아시죠? 공정 장비.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절연막이로 이 방막층을 또 형성합니다. 그걸 이제 증착 장비라고 하는 거죠. 증착을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막을 입히는 겁니다. 금속.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이런 CVD 공정하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테스죠, 테스. 예. 여기에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CVD는 주로 이제 테스가 많이 하고, ALD 장비 있죠, 원자층 아주 이제 미세한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입히는 거 ALD. 요건 이제 주성하고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이제 증착을 하는. 그러니까 증착은 요 소재 있죠, 소재를 저기다가 표면에 입히는 거예요. 그걸 증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구리를 집어 넣어야 돼요. 구리 피를 채워 넣는다, 구리를. 요 트렌치 구멍에다 이 구리 있죠, 부어버리는 거예요. 요걸 이제 어닝 장비로 하는 것 같은데, 요걸 원익 IPS가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원익 IPS 이거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요거를 원익 IPS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익 IPS는 그냥 전공정이니까 HBM과 관련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게 맞다면 HBM 관련주예요. 네. 그럼 그 정도 밸류는 받아야 되는데, 요건 저는 오늘 좀 처음 알았던 사실입니다. 요 구리 채울 때 요거를 어닐링 하나 봐요. 어닐링이 뭐죠? 열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건지 아시겠죠? 저기 구리 넣는 거예요. 근데 구리를 넣으면 여기가 이 구리 같은 게 삐져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뭐죠? 배웠죠? CMP. 그럼 그 다음에 CMP가 나와야죠. 그죠? 나오죠. 그래서 위에 노란색 구리 어디 갔어요? 없어버리죠. 깨끗하게. 여기 CMP 장비 만드는 회사 중에 가장 대표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지만, 우리 한국에는 이제 K시텍이 있고, 거기 들어가는 슬러리를 만드는 회사가 솔브레인하고 K시텍. 그 다음에 그 연마제 있죠, 맷돌 가는 거. 어제 공부했잖아요, FNS테크. 그래서 술술 나오시죠. 저도 지금 나오거든요, 술술. 기업들이 그냥 쭉쭉쭉 나오는데, 이제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그런 기업들이고,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배선 공정, 이제 여기다 선을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알루미늄 패드를 위에다 이렇게 깐다고 합니다. 여기 선 있죠, 녹색. 이런 이제 배선 공정을 해서 이제 금속선이, 그래야 이게 전류가 통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 구리 채워져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기판에 붙여야죠. 붙여야 되니까 숄더볼을 붙여줘야 됩니다. 숄더볼. 범프라고 그러죠, 동그란. 그래서 요 위에다가요, 여기 알루미늄 패드 있는데 요 위에다가 여기를 구리 돌기를 형성해요. 구리 기둥 있죠. 그 저 위에다가 숄더볼 있죠. 원래 동그랗게 생긴 거거든요. 요걸 이렇게 살짝 입혀요. 숄더볼 만들어주는 회사는 덕산 아이메탈. 자, 그 다음에 저거를 이제 잘 붙일 수 있게 하는 게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 위에 요거.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리플로우입니다.
우리 리플로우 많이 배웠죠. 그래서 리플로우 장비 만드는 회사 STI, PSK. 여기 보세요. 여기 동그랗게 바뀌었죠.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캐리어 뭐 임시 캐리어 본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웨이퍼를 하나 더 밑에다 가짜 웨이퍼 같은 건데 밑에다 웨이퍼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된대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HBM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가짜 웨이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웨이퍼를 얇게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칩을 붙이거든요. 기판에. 그게 아니고 HBM은 얘를 뒤집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반대로 이렇게 확 뒤집습니다. 네, 뒤집은 다음에 여기 보세요. 밑에 노란색에 캐리어 웨이퍼 보이시죠? 얘를 이제 이송할 수 있는 웨이퍼를 붙인 거죠.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 그래서 얘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기판이 있고 여기 웨이퍼에 칩들이 있죠. 웨이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송할 수 있는 가짜 웨이퍼를 위에 딱 붙인 다음에 뒤집어 버립니다. 네, 뒤집어요 이렇게. 그 위에서 이거를 갈아요. 저 위에 웨이퍼 있죠. 근데 이게 아마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깨질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밑에다 이렇게 붙여간 다음에 위를 이제 그라인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위쪽에다 절연막을 또 입혀줍니다. 이 구리 있죠. 이 구리 엘리베이터 통하는 통로에다가 절연막을 또 깔아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또 연마 또 해야 돼요. 깨끗하게. CMP가 많이 들어가요. CMP 공장이 중요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범프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도 숄더볼이 있는데 여기다 또 만듭니다. 범프를. 예. 이렇게. 그 위 아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범프가. 예. 그걸 하는 회사가 또 마이크로 범프가 덕산 메탈이죠. 그 다음에 얘 있죠. 얘 캐리어. 요거 아까 붙였잖아요. 얘 없애야 됩니다. 얘를 띄워내요. 그래서 디본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를 없앱니다. 예. 없앤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한 다음에 좀 복잡하죠. 원상복구한 다음에 이 캐리어 웨이퍼를 없애요. 예. 여기 디본딩 해준다. 요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위에가 없어졌죠. 예. 밑으로 얘가 가고 여기에 마운트 테이프라는 걸 또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깨끗하게 씻어줘야 된대요. 찌꺼기들을. 그래서 요거를 하는 회사가 뭐 비상장 회사인 코스텍 시스템하고 상장 회사 중에 제우스 우리 배웠죠. 세정장비. 예. 그렇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과정입니다. 요걸 이게 다시 뒤집은 다음에 얘를 캐리어 웨이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예. 그럼 위아래로 다 붙어 있죠. 여기 요 숄더볼이에요. 요게 볼 보이세요? 요게 예. 저 웨이퍼의 기판, 그러니까 웨이퍼에 이렇게 위에 칩이 있고 여기에 숄더볼 동그란 것들 있죠. 요게 위아래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접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위에도 붙고 아래도 붙여야 되거든요. 예. AI 가속기에 붙여줘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 한쪽만 붙이는 게 아니라 위아래 다 붙여요. 예. 하나는 이제 뭐죠? 그 뭐라 그러죠? 예. 갑자기 인터포죠. 예. 실리콘 인터포죠. 뭐 밑에도 붙여야 되고 위에는 또 칩과 칩끼리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웨이퍼하고 칩을 붙이고 칩과 칩끼리도 붙여야 되고 되게 복잡한데 그래서 양 위로 이 숄더볼들을 다 깔아줘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5D로 패키징을 하고 2.5D는 서로 다른 칩들을 연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완성된 형태로 마지막에 테스트를 거친다고 합니다. 예. 저런 걸 해주는 회사가 TSMC죠. 예. 근데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여기에 불량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저걸 메모리를 만든 다음에 HBM 만든 다음에 보냈어요. 근데 패키지 테스트를 다 했는데 저 D램에서 불량 나면 어떡합니까? 저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HBM 테스트도 진짜 중요해요. 보내기 전에 저 테스트를 완벽하게 끝내야죠.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웨이퍼 테스트 하는 회사가 뭐예요? 샘CNS가 거기 들어가는 프로브 카드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브 카드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이렇게 또 검사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 관련된 또 웨이퍼 테스트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DI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근데 왜냐하면 아까 TSE나 샘CNS는 낸드 비중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한다면 HBM은 D램이거든요. 그래서 수혜 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관련 기업으로는 DI를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싱은 뭐죠? 자르는 거죠. 예. 그래서 절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칩을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원래 일본의 디스코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여기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딩 아시죠? 붙여주는 거 우리 저번에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자세히 다뤘죠. 그래서 이제 접착하는 거 서로 열을 줘서 압착하거나 한 번에 오븐에 넣어서 그냥 압착을 하거나 그래서 붙여주는 거죠. 칩과 칩을 이렇게 여기가 칩이고 요 밑에도 칩이죠. HBM을 서로 붙여야죠. 여기에 엘리베이터 통해서 쭉 통과할 수 있게 얘랑 얘를 붙여준다. 그래서 위아래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칩과 칩. 또 요 밑에는 나중에 기판하고도 연결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MR-MUF 방식과 TC 본딩 방식인데 MR-MUF는 뭐죠? 이 원래 MR 방식은요. 플럭스란 접착제를 낸 다음에 열을 넣고 세척한 다음에 그 비어있는 공간을 이제 언더필을 주입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큐링 상처 같은 거 치료해주고 끝내는 거 공정인데 MR-MUF는 요 언더필 있죠. 요거 언더필하고 플럭스를 같이 해버린대요. 그냥 한 번에 저 몰딩 할 수 있는 소재까지 넣어가지고 오븐에 딱 넣어가지고 그냥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 한 2개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거를 하이닉스가 하고 있고 요걸 해주는 업체가 한미반도체. 요 과정이 없어요. 중간에. 요게 MR-MUF. TC-NCF 방식은 삼성이 하는 방식이죠. 저런 필름이 녹으면서 우리 다 배웠던 거죠. 필름을 이제 접착 필름을 웨이퍼에 딱 놓고 저게 자연스럽게 녹으면서 근데 대신에 하나하나씩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뭐 어제 이것도 한번 보고서에 나왔던 거죠. 요거 관련된 기업은 한미반도체. 그래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그림 그려주시죠. 좀 어렵긴 하지만 저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뭐가 중요한지는 아시죠. 본딩 중요하고 CMP 중요하고 세정 중요하고 그다음에 원익 IPS가 저거 하는 건 처음 알았네요. 구리 저거 이렇게 해주는 거, 이 구리 저 구멍에 넣어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HBM 관련된 보고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2차전지 장비 이제 발주가 나올 것 같은데 9월에서 10월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국내 배터리 3사의 장비 발주가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장비 업체들 수주 모멘텀은 3, 4분기에 강화될 것 같은데 이렇게 LG 엔솔이 이렇게 지금 발주가 추정되고 있고요. 요건 SK온입니다. 삼성은 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삼성 요게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럽도 해요. 근데 왜 장비주가 유리하냐면 중국 회사 장비를 썼더니 이제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컨택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노스볼트, 프레이어, 뭐 이탈볼트, ACC, 베르커 뭐 이런 데가 공격적인 투자 발표에는 그러니까 유럽도 아까 기억하시잖아요. 유럽 내에서도 현지화하고 싶은 거예요. 배터리 이거를 유럽 기업들도 스스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이런 회사가 많아지면 누가 수혜받죠? 우리 공부한 바에 의하면 탑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가. 왜냐하면 그 회사는 공정을 이제 설계해 주죠. 물론 무조건 뭐 이렇게 수혜받는다가 아니라 이런 신생 회사가 많으면 이제 그런 회사들이 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이런 이제 보고서를 보고 이제 떠오르는 거죠. 아, 이 기업들 괜찮겠구나. 여기 보고서에는 사실 탑 머티리얼즈는 안 나와요. 장비에서만 좀 나와 있는데 그리고 프레이어 하면은 하나기술이 딱 떠오릅니다. ACC는 ACC였나? 제가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M+였나? 아무튼 이렇게 떠오르죠. 노스볼트는 CIS. 그래서 이제 해외 신성 업체들은 기술력이 부족한데 원래 중국 거 쓰다가 여기 내용 나와 있잖아요. 수율 이슈 때문에 이제 한국 걸로. 그래서 여기 보면 CIS, 제일기공은 잘 모르겠고요. 원익 PN이 이노메트리. 다만 신생 업체들은 이게 지연될 수도 있어요. 자금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좀 있을 수 있다. 아직 노스볼트도 제대로 양산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리티시 볼트는 파산해버렸죠. 그러나 포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 기업들도. 활발하게 발주가 일어날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발주 예상치입니다. 올해 하반기 LG, SK온, 삼성이 너무 소극적이죠. 이런 거 보면 삼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LG가 그냥 압도적입니다. 내년까지. 노스볼트 이게 배터리 제품이고 프레이어 미국 조지아의 배터리 공장 조감도라고 합니다. 또 북미에 이제 공장 발표한 거예요. 지금 건설 중인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AESC, 아우어넥스. 요 회사가 맞아요. 그 AAC 말고 M+가 여기 들어가죠. 아우어넥스트 에너지하고 AESC. 여기 보면 규모가 꽤 커요. 그리고 대부분은 한국 기업이에요. 일본 파나소닉이나.
나머지는 좀 작은 편입니다. 포드랑 SK도 크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폭스바겐, 이거는 계획입니다. 폭스바겐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스테이트 볼트, 여긴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 프레이어, 인비전, 이런 데가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에 이제 생산하는 거예요. 유럽 현지 기업들이죠. 뭐 베르커, ACC, 인비전, 여기에 프레이어, 노스볼트, 볼보, ACC, 그다음에 CALB, LG엔솔도 폴란드에 엄청 큰 거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니까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 다 배웠던 겁니다. 그 배터리 만드는 공정이에요. 이게 처음에 전극, 양극, 음극 만드는 공정, 믹싱, 석조, 팔물질을 섞는 거고, 윤성이 대표적이고, 코팅은 이제 이 전극 입히는 거죠. 옷을 입히는 거고,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을 양극, 음극 입히는 거죠. 그게 이제 PNT, CIS가 유명하고, 아변은 쫙쫙 펴주는 거죠. 아주 얇게. 그 다음에 자르고, 자르는 게 이제 DNT, 노칭, 레이저로 하는 거. 그 다음 요게 이제 아변기죠. 그리고 이제 조립을 하죠. 조립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양극과 음극을 이제 서로 붙여가지고 조립해서 각형, 파우치형, 원형으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조립 장비. 여긴 주로 턴키 방식으로 하고 있고, 하나기술과 이제 엠플러스가 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약 17% 정도의 이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만들고 나서는 그 안에 충방전 할 수 있게 활성화 공정을 해줘야 돼요. 뭐 일부 이제 그 전해액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실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한번 넣었다가 좀 빼주기도 하고, 디게싱 가스를 빼주기도 하고, 실제 이제 투입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공정이죠. 이제 A-프로 같은 기업이 좀 유명하고, 마지막에 이제 검사, 엔시스, V1텍, 이노메트릭, 코인테크, SFA 이런 데 이제 자동화하면서 검사까지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우리 다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이제 보고서는 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공시 중에서는 내부자 매수는 어제도 한미반도체 여기 곽동신 대표가 많이 샀고요. 대한약품 이윤우 회장님 여전히 사고 계시고, HCT 여기 유철상 상무님이 한 4,400만 원. HCT는 한번 사업 보고서 보고 공부 한번 해보세요. 한화는 이제 김태형 상무님, 요새 한화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전자공시는 어제는 뭐 뚜렷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아직 좀 시장은 안 끝났는데, 제가 오늘도 저기 어디죠? 그 대학생 강의가 좀 있어가지고 요새 좀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지금 1시간 전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28포인트나 올라서 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장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간단히만 좀 설명드리면, 오늘 시장 분위기 좋죠. 좋은 이유는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높았지만 내용이 나쁘지가 않아요. 근원 물가도 꺾이고 있고, 주거비 꺾이고, 연준이 원하는 대로 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9월달 들어와서 미국 휘발유 가격은요, 유가랑 반대로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헤드라인 물가도 그렇게 크게 우려 안 되고, 이번에 물가 올라간 건 다 에너지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항공기 그 운송 티켓 가격, 근데 이것도 유가 오르니까 티켓 가격 올라가서 그런 거죠. 근데 그거 제외하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요, 이건 물가 지표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동결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을에도 계속.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반도체 이제 바닥 아니냐, 이게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더 나쁠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이제 논리예요. 그래서 증시가 오늘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웬일로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갑자기 초전도체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여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오늘 삼박평형수 여기 조선 쪽인데, 여기 윌링스란 기업이 올랐네요. 오늘의 주인공이 여기에요. 여기 아시죠? 한솔, 유진테크 다 전공정입니다. 대부분 소재, 원익 QNC, 원익 IPS, 테스 다 전공정 쪽이에요. 이쪽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을 좀 계속 보자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공부해 놓자. 근데 오늘은 전공정이고, 지오 엘리먼트 기억나세요? TEMC 우리 다 배웠던 거죠. TEMC는 소재,
그러니까 오늘 한솔케미칼이 가니까 TMC 소재 대표 기업이죠. 우리 옛날에 파운드리 공부할 때 배웠던 거. 지오 엘리먼트는 그 뭐죠? ALD. ALD를 하기 위해서는 그 뭐가 필요하죠? 그 이 가스들 있죠. 그러니까 ALD 공정이 필요한 그런 뭐 전구체 같은 거 있잖아요. 화학 소재. 요거를 보관을 잘해야죠. 그걸 캐니스터라 그러죠. 그거 만드는 거. 그리고 하나 마이크로, 하나 머티리얼즈는 낸드 하면 하나 머티리얼즈예요. 식각. 딱 떠오르시죠. 솔브레인 진짜 오랜만에 갔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전공정의 날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재료, 장비 다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오늘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OLED도 오늘 좋아요. OLED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2조 뭐 선수금 받았다 애플로부터 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 또 투자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쪽도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 분위기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오늘 좋아요. 넥스트 칩이 이거 좀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만 해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반도체인데 자율주행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꼭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로봇 관련주들 오늘 다시 반등했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했다가 2차 전지 장비도 오늘 좋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분위기고, 반도체 대표적 오늘 오랜만에 DB하이텍, 그 다음에 OLED 좋고, 야스가 좀 많이 올랐군요. 그리고 태양광도 좋습니다. 주성이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ESS 쪽도 오늘 분위기 괜찮고요. 폴더블 폰도 오늘 괜찮습니다. 갤럭시 부품주. 오늘 오랜만에 이제 폴더블도 같이 가고 있고, 2차 전지 셀도 좋습니다. 아까 이제 그 부분이 좀 호재 아니겠나. 그래서 오랜만에 삼성 좋고요. 그리고 PCB도 좋고,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IT 대표주 좋고, 스마트 팩토리 좋고, 코인테크가 이제 자동화 장비죠. 이쪽이 좋습니다. 의료기기도 좀 며칠 부진했는데 오늘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인바디, 뷰노 이런 기업들이 좋고, 오늘 그리고 오랜만에 광고회사들도 좀 좋아요.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광고회사들이. 근데 일단 요새 제일기획 좋아요. 그죠? 제일기획, 이노션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제일기획은 워낙 또 배당도 많이 주니까 괜찮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도 오늘 좋고요. 세코닉스가, 그러니까 어제는 좀 자율주행이 좀 빠졌는데 오늘은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은 IT, 2차 전지 여기가 주도하고 있다. 거기에 엔터주도 좀 반등해주고 있고, 고르게 가는데,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일부 바이오 쪽하고 비료 관련주는 오늘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올랐었던 사료주 좀 빠졌고요. 제지업종 좀 빠졌고, 게임주가 이게 네오이즈가 저는 그 정도 점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 도대체 몇 점을 기대했길래 15%를 빠진 거죠? 아니 메타크리틱이라고 있어요. 그거 80점 넘으면 되게 잘한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급등했던 것 같은데 그게 기대에 못 미치니까 막 폭락하고, 참 이게 어렵네요. 이거 무서워요. 막 그럼 뭐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게임은 다음 주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게임은 나와봐야 또 아는 거니까. 근데 흥행에 실패한다면 주가 오르기는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좀 빠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일단 게임주가 네오이즈 때문에 좀 좋지는 않습니다. 카지노 업종은 오늘 전체 좀 부진하고, 골프도 좀 부진하고, 윤활유, 조선기자재 조금 부진합니다. 그러나 오늘 SK 오션플랜트 좀 살아났고요. 기자재에서는 엔진주가 조금 부진하네요. 그리고 항공주들은 이제 유가 요즘에 오르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진 부진한 편이고, 정유, 도시가스 뭐 이런 쪽도 약간은 부진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오늘 약간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오른 것도 내린 것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 분위기들 괜찮아요. 시총 상위 기업들은 고르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좋아요. 사실 그냥 고르게 다 반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포스코도 급등하고, 그죠?
자, 그렇게 가고 있고 뭐 크게 빠진 게 없어요. 하나 오션 정도. HD 현대 여기도 뭐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그죠, 이게 크게 빠진 건 없어요. 게임주는 오늘 좀 안 좋고 네오이즈 정도죠. 사실 루닛은 많이 올랐었고 영풍재진 잘 모르겠습니다. KCC가 오랜만에 올랐어요. 뭐 실리콘 가격 좀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또 많이 빠졌죠. 자, 그래서 오늘 좀 반도체 전공정도 그렇고 소외받았던 기업들 어쨌든 강한 상승이 굉장히 반갑다. 이게 근데 하루에 끝나지 말고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제가 계속 당부드리지만 공부를 앞으로 좋아지는 쪽 그걸 좀 계속 공부하시고, 오늘 보고서도 좀 몇 개 설명드렸지만 AI, 반도체 여기에 대한 마스터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예.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공부하는 거나 이런 뭐 내용들 알려드리는 거 뭐 제가 그거 뭐 당연히 잘 알려드리겠지만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꼭 여러분이 소화를 하셔야 되거든요. 직접. 그게 좀 마지막 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잘 좀 소화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좀 죄송한데 오늘 좀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2시 40분인데 좀 약간 먼저 끝내고 저 내일 뵙겠습니다. 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도 좋은 장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